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추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악수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악수를 하고 나서 옷에 손을 닦는 듯한 포즈를 취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악수하자마자 손 닦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무례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겨우 당첨될까 말까인데 하늘의 별따기인데 지난 2년간 세종시 공무원들이 1대1의 무혈 입성으로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획기사로 일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빚 5천만 원 물려받아서 8살이 졸쟁이, 빚쟁이가 됐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늘나라 엄마가 남기고 간 빚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대물림 된다. 상속 포기 신청 석 달 안에 안 하면 고스란히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장관 총장 허락 없이 정권 수사 못한다.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는데 법무부 검찰청 조직 개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대 범죄 형사부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일선지검은 총장의 승인 받아야 되고 지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정부가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했고 그 중심에는 박범계 장관이 있다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행안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관평연 유령 청사를 강행한 관세청,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조사 들어가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황당한 소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전 의원님, 김수경 한신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게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데 그 꿈 현실화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세종시 공무원들은 1대1, 그러니까 신청하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세종 공무원 특공 경쟁률 1대1 무혈 입성, 사실상 원하면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단지의 민간 분양 청약 경쟁률은 200대1이 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세종으로 가면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세종시 특공 아파트 청약 경쟁률 1대1, 언제나 너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공무원들 얘기였습니다. 윤수일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알고 그 시절에 이렇게 아파트 노래까지 지었을까? 2020년, 2021년 세종시 특공 분양 내역을 보면요. 지난 2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2개 블록 청약 넣은 32명, 100% 당첨, 넣으면 아파트 된다. 2개 블록, 공무원 23명 1대1 청약률로 당첨이 됐고요. 분양가는 아주 저렴한 3, 4억 원대였습니다. 신청자 전원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자가 한 명인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로또 청약 별칭을 얻은 곳이었는데 이달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일반 경쟁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221대 1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21명을 뚫고 들어가야 청약에 당첨될 똥 말똥인데
공무원들은 거의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1대1로 무혈 입성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라는 겁니다. 유령 청사까지 지으면서 말이죠. 세종시 특별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한때 일반 공급 물량의 2%에 불과했다. 한때는 일반 시민 불만 커지자 신혼부부 장애인 유공자 꼭 필요한 분들의 특공 물량을 줄였습니다. 자기들 물량을 줄여야죠. 일반 물량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반면 밥그릇 공무원 특공 밥그릇 40%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아니 일반 국민들은 2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아파트를 공무원들은 1대1로 손쉽게 청약받았다. 예. 거기서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제 보도했지만 거기서 안 사는 공무원들이 태반이었다면서요. 고위공무원 중에서.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실이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연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관평의원 사례뿐 아니라 지금 특별 공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반 공급으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수백 대 1에 달하는 게 심지어 1대1 분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넣기만 하면 당첨되고 있는 이런 특별 권한들이 일부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날 실제 아파트 세종시 특별 공급을 받고 현장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위법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죠. 여기에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공급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배 세대들은 다 해서 특별공급 들어가는데 이제 막 채용돼서 세종시 가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예. 옛날에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들어갔지만 예. 지금은 공급받아도 비싼 값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세대 갈등 요소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세종시에서 가서 공직자들이 일하고 필요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평생 살지 않고 심지어 살지도 않고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줘야지 여기에 대한 재산상의 특혜를 주고 나니까 각종 꼼수들이 불거지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전체 특별공급 공무원들 다 전수조사해서 실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고 살지 않으면서도 시대차익 얻었던 공직자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님 황당한 게 네. 공무원 특공 분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불만 사항이 있자 꼭 필요한 국가 유공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공 분량을 줄이고 그거를 일반 물량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야, 저는 공무원 비중은 40% 그대로 유지했다. 이 대목. 자기 기득권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도는 누가 만들죠? 대한민국 공직사회 있는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게 다자녀 특공도 줄였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네요. 제가 아이가 셋 되고 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아마 전국에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분들께서 참 이게 말이 특별공급이지 실제로 써서 당첨될 수 있는 수량이나 분량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공급 제도 정말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생각되는 국민들 속 터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어떤 변화를 기점으로 공정의 가치를 되새겨야 될지 지금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법적인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유령 청사까지 지으면서 아파트 특공받은 관세청 특히 상급 부서인 행안부의 의지를 행안부가 마치 허가해 준 것처럼 행복청에게 공문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특공 아파트 받았는데 박성미 변호사님 관세청은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나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일경에 살펴보았을 때 행안부가 세종시 이전의 전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게 어떤 기관을 이전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별히 행안부가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관평원의 경우에는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에 따라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도시법의 전반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행안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정하고 이전을 추진해야 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고
일반 규정이 일반 법에 우선에 적용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관평원의 무리한 이전 조치 불법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불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 과연 이 공무원 특공 제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많은 보도 조간신문들에 따르면 100만 공무원의 표심을 의식한 듯 물음표예요. 특공 폐지에는 신중. 관평원 등 세종 아파트 특공 논란, 공무원 특공제 아예 없애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행복청과 국토부는 침묵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내년 7월 중기부 특공 적용 취소 여부에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A정부 관계자, 폐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르다. B정부 관계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청와대나 여당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인터뷰했다고요. 세종시 커뮤니티도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청약 경쟁률이 222대 1이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1대 1이었다고 하니 시끌시끌할 만도 하죠. 세종시 최대 A 커뮤니티, 회원이 26만 명이에요. 관평현 유령청사 보도 등등 이후에 다수의 글이 게시됐다. 특공 유지 주장하는 분들이 주변 지역을 폄하해서 논란입니다. 세종 집값 오르니까 이 배파하는 거 아니야. 배파해서 이런 거 아니야. 청주, 대전, 공주, 박수현 지역구, 충청도는 단합이 안 된다. 세종이 차고 넘치면 주변 도시들도 동반수해 볼 텐데 그걸 못 참고 질투와 시기가 판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시기 질투다라는 폄하글이 올라와서 논란. 자, 공무원과 시민이 언쟁을 보이는 듯한 글도 보였습니다. 공무원 특공 받고 입주 전에 퇴사하면 분양 취소되나? 야,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이 물어봤나 봐요. 공무원 특공 받았는데요. 입주 전에 제가 그 공무원 그 회사를 퇴사하면 아파트는 남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로 추정된 회원들이 계약하면 끝이죠. 국토부 행복청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계약하고 회사 퇴사하고 나오세요. 아파트를 챙기세요. 소유권을 임의로 빼앗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하죠. 아파트 잡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글, 범죄 수익금도 환수 좋지 않은데 특공 이거 범죄다. 특공 취소하고 무주택자에게 기회 줬으면 좋겠다. 혹은 적어도 시세 차익은 볼 수 없게 아파트는 보존해주되 시세 차익분만 회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정부 거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나 이 일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뭐 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거 우리 집값 오르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글이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충청도는 뭐 단합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도 누가 올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우선 첫째 차분해야 된다. 그리고 냉정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오래전에 많이 있었어요. 네. 저보고 이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지층 중에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특별공급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제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더구나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더욱 심각한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차분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흥분하거나 이래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정확히 보이면 그거를 냉정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어떤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하나는 이 관평원이 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권영세 의원실에서 주장하듯이 이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고 하는 원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공제도가 생겼으니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특별공급이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자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예를 이런 거죠.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만 삼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 앞으로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실제 거주가
하겠다는 공무원들 그렇게 혜택을 주면 돼요. 빌려주는 걸 앞으로 그렇게 그럼요. 바꾸면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실거주를 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어떤 특별 공급을 운영한 공무원들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을 누렸다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예. 정확히조사해서 완벽하게 원점으로 돌려서 이것을 그 회수하거나 시세 차익을 반납하게 하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 빼거나 그럼요. 세 차익 돌려받거나. 그렇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님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여당의 핵심 박수현 의원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야당과 정의당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힘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제2의 LH 사태, 제2의 관평원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발본 쇄근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김수경 교수님,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돌직구를 날려주셨는데 그 말대로라면, 박수현 의원님의 말대로라면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살지도 않으면서 특공 아파트를 판매해서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말대로 하면 현재 국토부 장관부터 시세 차익 본 돈 토해내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으로 이미 현실화된 현금화시킨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수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도 매우 골치가 아프고 또 뭐 헌법적으로 이게 맞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세금을 아주 강하게 물리든지 해서 그 재산상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특공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했잖아요. 이 특공 관련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양도세를 엄청 심하게 물리기도 하고 보유세도 올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쏟아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특공에 대해서도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식으로 재산 불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공무원이 그렇게 꿈의 직장까지는 아니었어요. 안정적이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복지 같은 것들이 좋으니까 이제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꿈의 직장이에요. 진짜 대학생들 물어보면 열의 9은 공무원이 1순위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직장 중에. 예. 이미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미 정규직이 거의 많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정규직을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재산상의 수익까지 준다? 이렇게 공무원이 되면은 아파트까지 하나 공짜는 아니지만 예. 비교적 싼 값에 남들이 사는 것보다는 싼 시세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1대1의 경쟁률이 아니죠. 사실 신청하는 사람마다 거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공무원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준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정말 분노를 정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정민 씨 한 달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지만 어떠한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 상황이 이거다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사진에 보이시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브리핑했고요. 중요한 목격 진술에 대해서 최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목격자도 최면 수사했다. 목격자에 대한 최면 수사 2건. 얼핏 혹은 실루엣 봤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최면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낚시꾼 7명에 대해서는 하지만 최면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목격자 휴대폰에 포렌식까지 했다. 그러니까 경찰청, 서울경찰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초경찰서에 강력 7개 팀을 모두 투입했다라고도 경찰은 항변을 했습니다. 자,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건데 형사 출신의 변호사 오늘 그래서 모셨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하셨을 때 여러 가지 수사하셨잖아요. 일단 목격자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한다? 이게 뭘 보기 위함입니까? 목격자 최면 수사 사실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례적이에요? 예, 그렇지만 목격자 최면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 목격자가 이 전반적인 상황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예. 들어서 범행 차량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할 때 최면 수사를 진행한 경우 차량 번호를 기억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유의미한 목격자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 목격자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파악된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를 더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격자 최면 수사를 두 사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낚시꾼 7명에 대해서는 최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추가 예. 질문으로 정작 중요한 낚시꾼 7명이 누군가 남성이 수영하듯 바다에 걸어가는 걸 봤다라고 해서 정민군의 아버지는 그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네네네. 논란의 목격담 7명인데 정작 왜 여기에 대해서는 최면 수사 안 했다는 겁니까, 경찰이? 일단은 통상 최면 수사는 목격자가 한 명일 때 진행을 합니다. 목격자 한 명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 최면 수사다 보니 낚시꾼 7명이 사실상 일관되게 어떤 남성이 한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수가 공통된 진술을 한다면 굳이 최면 수사는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네네. 반박 질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문. 7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최면 수사 굳이 안 했다라는 게 경찰 설명이라는 건데 그 7명의 진술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게 사람이었는지 남자였는지 평행이었는지 수영이었는지 걸어 들어갔는지 실루엣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명확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7명에 대한 최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면 수사를 진행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7명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명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그 진술 내용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더 세부적인 정보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최면 수사를 진행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진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경찰도 이 보도 이후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면 수사를 한 번 더 재고해 봄직해 보입니다. 다만 최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낚시꾼 7명에 대해서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는다면 최면 수사를 굳이 마다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야 그렇군요. 국민들의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성민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못했다라는 지금 국면이 아니라 경찰이 스스로 이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면 수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상황이니까 굳이 경찰이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최면 수사도 하는데 7명이니까 안 해도 돼. 국민적인 사실은 궁금함과 의문이 커지고 정작 유가족의 어떤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알아서 최면 수사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7명에 대해서는 그 7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최면 수사를 진행해서 최면 수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최면 수사를 통해서 당시 한강에 들어갔다는 인물의 구체적인 인상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현직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대목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제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약 한 달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서초서 형사의 한 절반 이상은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요? 어떤 사건이든
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팀만 그 사건에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거나 큰 사건은 팀 구분 없이 여러 팀이 매달리기 마련인데 절반 이상은 매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개 팀이 매달린다면 사실상 전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초경찰서의 전 형사들이 모두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으면 전 형사가 매달린 보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박선호 변호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개 강력계 팀이 모두 다 투입됐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충분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아니 7개 팀이 다 달라붙었는데 그거밖에 못해? 라는 그런 비판이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있어요. 거죠. 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여러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이 비판하고 또 일반 상식을 가진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조사는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사건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신속한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수사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대출해 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경찰이 밝힌 또 다른 정황들과 상황들, 사실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손정민 씨의 실종 당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사실 논란이었는데 이 정민 씨의 아버지가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새벽 5시 35분까지도 이 정민 씨의 휴대전화 친구가 가져갔잖아요. 새벽 5시 35분까지도 채팅이라고 뜬다. 그러니까 정민 씨가 실종돼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중요한 시각에 핸드폰을 정민 씨 친구는 가져갔고 그 시각에 이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채팅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정민 씨 아버지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했던 이게 인터넷 접속 시간과 채팅이다라고 돼 있는 요 문건 정민 씨 아버지는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의 발표 내용은 아버지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정민 씨의 휴대전화 1시 33분 새벽 이후에 내용이 없다. 1시 9분 인터넷 검색, 1시 24분 손 씨의 어머니 카톡, 1시 33분 배달기사에게 연락. 아니 그러면 정민 씨 아버지가 공개했었던 자료에는 5시 35분 채팅이라고 떴는데 경찰은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형사 출신의 박선배 변호사님, 이것은 사실은 뭐 해석의 여지나 뭐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팩트의 차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정민 씨 아버지는 일종의 어떤 문건 같은 것을 제시했어요. 거기에는 5시 35분 새벽 정민 씨의 사용 인터넷 채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경찰의 발표는 새벽 1시 반 이후엔 사용 내역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민 씨 아버지가 공개한 문건은 어떤 문건인 거고 경찰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정민 씨 아버지가 저 인터넷 접속, 채팅 접속 내역을 토대로 경찰에 이 내역을 보면 그 이후에도 사용한 흔적이 있어 보이는데 SK텔레콤도 지금 적혀 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 사용을 해서 이러한 내용이 작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거나 백그라운드 앱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역이 뜨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경찰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전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앱의 접속 기록과 일반 인터넷 접속 기록은 별도로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 앱의 접속 기록은 새벽 1시 30분경 전후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민 씨가 배달 앱 기사와 통화한 이후로는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접속을 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 그 이후에 인터넷 접속 등의 내역이 떠 있는 것은 백그라운드 앱이나 자동으로 앱들이 구동되면서 접속한 내역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예, 별도로 정민 씨 아버지가 또다시 반박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경찰의 입장은 두 내역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했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그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의 설명입니다. A씨 휴대전화의 행방은 현재도 묘연하다. 이 친구의 휴대전화, 사라진 휴대전화의 행방은 경찰이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또 경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정민 씨 양말에 묻은 흙,
어떻게 규명됐을까요? 경찰은 손정민 씨 양말의 흙의 성분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민 씨 양말에서 나온 흙과 이제 그 한강 주변에 있는 어떤 흙의 성분을 대조해보는 작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결과가 좀 나오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 결과를 발표한다니 경찰의 결과 발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민 씨 아버지가 새로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정민 씨 아버지의 공개이고 정민 씨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정민 씨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친구가 너무나도 만취해서 기억이 끊길 블랙아웃 정도의 만취가 아니다 라고 정민 씨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새벽에 친구와 친구 가족이 다시 한강공원으로 오는데 이렇게 친구가 2단 펜스를 펄쩍 뛰어넘습니다. 자, 껑충껑충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있는 장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 블랙아웃이었다. 요 직전 상황이. 친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로서도 정작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친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 친구 측의 진술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변호사는 지금 이 CCTV에서는 이렇게 멀쩡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만취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직전에 블랙아웃은 사실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지금 이 CCTV 영상을 공개한 정민 씨 아버지는 과연 이 장면이 이 직전까지 기억이 안 나서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느냐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정민 씨 아버지의 입장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CCTV는 위치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원래 내릴 수 없는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내려서 성인 남자 둘이서 펜스 한 80cm라고 하던데 그거를 넘고, 더군다나 슬리퍼 차림으로 넘고서도 가뿐하고 태연하게 바지에 손을 넣고 가는 행동은 친구가 급해서 찾는 행동이 전혀 아니거든요.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블랙아웃일 수가 없죠. 두 가지 주장. 저 행동은 블랙아웃일 수가 없다. 그리고 친구가 사라져서 절박하게 찾는 모습으로 안 보인다라는 게 정민 씨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친구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도 준비했습니다. 상반됩니다. 들어보시죠. 그 한 장면 두고 취하지 않았다는 루머들이 도는데, 다른 CCTV 자료들을 보면요, 그 만취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요. 목격자들 진술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6시 10분 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토하는 장면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블랙아웃 상태에서 평소처럼 행동한 사례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형사가 보기에 정민 씨 아버지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형사가 보기에는 저 추가 CCTV 영상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형사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은 블랙아웃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행동 중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블랙아웃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 하나만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 외에도 그 전의 행동, 그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이 상당히 술에 많이 취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멀쩡히 행동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과정에서도. 이 모습 자체는 정민 씨 아버지 주장대로 상당히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긴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영상 외에도 또 다른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박성말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러면 박수현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해당 CCTV 영상이 지금 상당히 논란 중에 있고 예. 아버지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아버님의 인터뷰를 어떤 한 방송과 라디오 방송인 인터뷰를 장시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낀 생각은 이 아버님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또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성적인 분이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부모로서의 슬픔을 넘어서 그런 이성적인 어떤 생각까지도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배 변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는 경찰의 수사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그 뇌리에 남는 것 아닙니까? 가장 정확한 말씀인데요. 아버님으로서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뭐 다른 CCTV를 안 봤을 때도 아버님의 주장이 저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러나 뭐 그것은 뭐 한 전문가가 아닌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박성배 변호사가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중한 아버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경찰이 정확하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들여다보고 어떤 수사에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과연 저 행동이 블랙아웃일 때 가능하냐의 논란은 지금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은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정민 씨의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서운하고 안타깝고 이런 걸 좀 호소했던 부분이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제 친구 측에 이제 뭔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도움 내지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다급해서 본인 부모님과 함께 찾으러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행동들, 뭐 물론 CCTV 한 장면이지만 정민 씨 아버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 사실 저는 모든 얘기들이 다 가능할 수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CCTV 영상을 지켜보면서 아직 정확하게 왜 아들이 죽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인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경로로 아들이 물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감히 예단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주변에 있었던 친구의 그 순간 동안은 블랙아웃으로 분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순간을 알 수 있었던 순간이 블랙아웃이라면 나머지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추정될 수 있는 대목들이 있겠습니다만 CCTV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작 중요하고 다급했던 순간 정작 정민 씨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일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 정민 씨 아버님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감히 언급하기도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 늦은 시간에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다니던 학교에서 다시 학교를 옮기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계속 자괴감이 든다는 정민 씨의 아버지의 말이 사실 뇌리에 남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많은 주변에 있는 국민들도 똑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민 씨 친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들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정작 중요한 그 순간 왜 정민 씨가 그토록 참담하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슬픈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지금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친구 측의 이야기 이번에는 들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친구가 반복된 경찰 조사로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 압박이 한계치다. 조사 끝나고 또 한 번 부를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크게 좌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조사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을 잃은 상태다라고 이 심리적인 압박
이게 한계가 왔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할 때 기억이 좀 빨리 기적적으로라도 좀 되살아나면 경찰도 같은 말 다시 묻고 또 묻고 할 일 없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만취했다고 이제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이 되었다라는 게 지금 일관된 친구 A 씨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취라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 정의도 다르고 만취했을 때 정말 그냥 쓰러지는지 아니면 저렇게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지 정도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만취가 됐을 때는 저렇게 몸을 편하게 가누긴 좀 어렵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취의 정도도 한 무의식과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저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완전히 취한 상태인데 저렇게 이제 까치발로 쪼그려 앉아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뭐 펜스를 넘어서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한 것과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 취한 정도는 좀 다르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친구는 계속해서 만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만취했어도 이렇게 섬광처럼 한 장면씩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그때 그랬었나? 내가 취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뒤늦게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어쨌든 다시 한번 불러서 혹시 그 사이에 또 떠올린 기억은 없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친구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 있겠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어쨌든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괴로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경찰에게 협조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민 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핫쌈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들. 중국이 발끈을 했습니다. 내정 간섭 용납 못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발끈한 이유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손을 닦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 부모님 빚까지 물려받아서 파산의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가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뭐 결혼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관측까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강도 높게 발끈했습니다. 내정 간섭을 용납 못하겠다라는 고강도의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성명을 문제 삼은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말이죠.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즉 중국에게 굉장한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의 곁에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다라는 모양새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을 한 겁니다. 중국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내정 간섭이다라고까지 반발을 하는데 외교문제 전문가 김수경 교수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에 이제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어쨌든 이제 동맹의 의미를 강화하는 의미로 아마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라는 걸 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우려들을 다들 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부도 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있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균형 외교를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그렇게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한미 동맹의 힘이 확 실어지면서 한중 관계가 좀 삐걱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만 해협이라던가 아니면 남중국해 얘기가 이제 공동 성명이 들어가니까 중국이 저렇게 내정 간섭하지 말라.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항상 그 원차이나 펄러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반발한 건데 사실 예상된 수순이고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일 공동 성명에서는 아주 중국의 예민한 부분이 뭐 신장 위구르 부분, 뭐 아니면 홍콩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심하게 발끈을 했고 그 내정 간섭,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라고까지 얘기했고 필요하면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약간 보복하겠다는 식의 뉘앙스까지 풍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렇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수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반박 정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죠. 자, 우리가 다 중국에게 소통을 했다.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또 말을 들으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겹게 악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손을 닦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입니다. 거두절미 영상부터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악수했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엄지로 꾹 잡고 자, 이렇게 바로 직후에 손바닥을 닦는 듯한 영상. 다시 한번 자, 손 빼고 쓱. 자,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과 악수하고서 손을 닦는 듯한 영상. 이 장면. 이게 뭐 저희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럽지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요 영상이에요. 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저랑 악수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뭐 악수 자주 하지만 하고서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나쁘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문상으로 저하고도 보세요. 악수 한번 해주시죠. 네, 김병민 비대위원 한번 하죠. 균형 있게. 이렇게 닦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닦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닦고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악수하지 말고 주먹 인사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지, 보통 주먹 인사하지.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닦는 걸 보면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이 아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이렇게 닦는다고 바이러스가 사라집니까? 아, 그렇지. 손 소독제 갖고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서 손을 이렇게 슬그머니 닦는 행위를 보였던 것 자체가 굉장한 결례고 무례고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언론 등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게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게 손에 땀이 차거나 그러면 나도 예. 모르게 손에 손바닥에 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닦기도 하는데 보통 그거는 악수 전에 닦지 참. 그럼요. 악수 전에 닦고 정상을 만나서 하고 있는 외교적인 행동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서 굉장히 극찬에 가까울 정도의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유색인종으로 유리천창을 뚫고 올라왔던 진주 목걸이 캠페인 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과 그리고 부통령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녹아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 미국에서 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좋았던 모습들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씻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의 언론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민감해졌지만 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무례다. 무례하다. 폭스뉴스는 이 행동,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요. 의견이 분분하고 네티즌들 비판, 정말 부끄럽다. 이 사람이 미국 부통령 맞냐. 공화당 소속이었다면 인종차별주의라는 비난받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옹호, 악수 뒤에 나오는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손이 민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심각한 거 아니다. 악수 전 소매에 손 닦기도 했다. 라는 옹호의 글도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 대변인인데 현재 청와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합니까? 20년 전쯤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결례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례에 가까워 보이고 결례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렇게 봐야 맞는 것이고 저 그런 어떤 논란이 있다면 뭐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좀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은 들고요. 요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중국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김소영 교수님 전문가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크게 덧붙이는 말씀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반응을 보면 우선 그 한미 공동 성명에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미일 때와 달리. 그래서 중국도 우리를 언급하면서 수위를 굉장히 낮췄고 그러면서도 어떤 뭐 관계자 내지는 뭐 어떤 외부 세력 이렇게 해서 한국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조율된 것이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면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게. 그런데 지금 김수경 교수님이 약간 뭐 반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색한 사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좀 머쓱해서 저렇게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저게 폭스뉴스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폭스는 어쨌든 좀 보수 공화당 쪽이랑 가까운 언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좀 무례하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그 에어포스 2 부통령 전용기를 탈 때도 뭔가 군인의 그 경례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막 무례하다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폭스뉴스가 좀 일부러 좀 민주당 쪽에 그 부통령에 대해서 좀 디스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언론도 너무 저걸 마치 문 대통령이 되게 무시당한 것처럼 계속 저걸 자주 막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또 아니면 너무 보도를 문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약간 망신당한 것처럼 자꾸 보도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아니 망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 교수님. 문 대통령 망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망신당한 건 아닌데 좀 네. 무시당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굳이 그냥 좀 넘길 수도 있는 해프닝인데 너무 좀 크게 보도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좀 안 좋게 예.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외교를 못하고 마치 무시당한 것처럼 일부러 보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었거든요, 저는. 절대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게 이제 자연스럽냐 아니면 이상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박수현 대변인도 좀 이상하다라고 보셨고 이 손이 민망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 손이 민망하면 보통 이렇게 잡죠. 손을 이렇게 두거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잡고 몇 번 두드리고 여러 가지 스킨십들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민망해서 만약에 내리는 표현이었으면 미국 내에서도 저렇게 설전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코로나에 워낙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나왔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 속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하게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들을 했지만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결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갑론을 막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핫쌈, 두 번째 핫쌈.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뭐 7살, 8살 어린 애기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 아빠 빚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 이제 조부모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요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자 후견인 빚을 인지한 순간부터 석 달 안에 부모에 대한 재산과 빚의 상속 포기 신청을 안 하면 이 미성년 어린 아이들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보도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빚을 떠안게 된 미성년자 평생 빚 때문에 이 아이들이 꿈도 못 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변제받을 수 있냐면 미성년 아이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빚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5년간 신용불량 꼬리표가 이 미성년자들에게 따라다닌다. 벌써 80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현행법에 무언가 보완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8살 하정이 생활고 시달리던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빚 5천만 원이 고스란히 하정이에게 대물림됐다. 매달 100만 원씩 이자가 나간다. 고3의 유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혼 상태였던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의 빚이 대물림되는데 그게 1억 3,600만 원. 고3 유철이가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국회는 지난 10일 미성년자가 상속재산보다 큰 빚 물려받지 않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수경 교수님 사회학 전공하셨잖아요. 아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의 부모가 사망할 때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그 빚까지도 상속을 받잖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그 빚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게 3개월 안에 만약에 한정 승인, 그러니까 특정 범위 안에서만 내가 그 빚을 갚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3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그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미성년자는 결국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들이? 네, 근데 그 개인 파산이 문제가 뭐냐면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출발 자체를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하게 되고, 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면은 일단 학자금 대출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을 때에도 굉장히 그런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등록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고, 미성년자가 사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빚을 그럼요.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사실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지에 대해서 이 미성년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앞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여태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잘 안 알려졌었죠, 전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을 새로 고쳐서 자기가 상속받은 돈보다 더 넘치는 빚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가 갚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좀 개정하거나,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3개월이 너무 짧을 수도 있죠.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 3개월 안에 그런 것들을 신청해야만. 상속 포기 신청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들이 3개월 안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뭐 친권자가 그 사실을 예. 안 이후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경황이 없고 이제 법률에 대한 정보를 뭐 그렇게 그렇죠.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서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개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아니라 빚을 인지한 순간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짧다는 게 우리 김 교수님의 의견이고,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하정이 사연 우리가 봤잖아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8살 하정이고, 지금 조부모님 손에서 키워지고, 엄마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 빚었는데 안타깝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00만 원씩 이자를 내야만 하는데, 자, 요거 개인 파산 신청하면 요 8살 하정이에게 되물림된 5천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빚이 5천만 원 대물림됐고 매달 100여만 원씩 이자가 발생한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편물을 보내서 최고를 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8살 하정 입장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이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상당 기간을 신용불량자로 생활해야 하고, 자신 앞으로 대출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아니, 그럼 파산 신청을 하면 그 빚은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빚을 갚지는 못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파산 채권자들이 분배해서 받아가고 그 절차는 종결돼 버립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군요. 하정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채무를 지게 된 상황도 아닌데 굳이 그 빚을 떠안고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 사실 상속은 자산뿐만 아니라 빚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상속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겠다는 한정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하는 제도가 우리 민법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때도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속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관련 제도가 준비되어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능력도 경황도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어떤 이 같은 지적 잘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핫삼 세 번째 축하할 소식입니다. 자, 이승기 씨,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민 아들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건실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군 복무도 성실하게 잘했고 이승기 벌써 이제 34살이 됐다고 합니다. 가수 겸 배우. 열애설이 보도됐는데 바로 같은 날에 인정을 했어요.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젊은 스타들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승기와 교제하고 있는 배우는 이다인 씨, 29살의 굉장히 미모의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견미리 씨의 둘째 딸이라고 해요. 엄마의 또 재능과 외모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이다인, 29살 배우와 이승기 씨가 교제를 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공통의 취미가 이 골프. 이승기 씨는 골프도 굉장히 잘 친다면서요. 가까워졌습니다. 골프 천재로 불린다고 하는데 6개월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사귄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디스패치가 이거를 또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가족 간에 만남도 가졌다라는 게 디스패치의 취재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디스패치가 참 취재를 정확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독자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강릉 A 리조트에서 이승기 씨를 목격했는데 탤런트 이다인 등과 골프 치고 뷔페를 먹고 있었다. 야, 이거 뷔페를 먹고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거는 이거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뷔페. 그렇군요. 이후에 속초에 거주 중인 이승기의 할머니를 두 사람이 찾아뵙고 인사했다. 할머니한테 인사 갔다는 거는 의미심장한데요. 이승기 역시 이다인 씨의 가족 견미리 씨를 만났다라고 디스패치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사진인데요. 이승기 씨가 운전하고 있고 옆에 이다인 씨가 사이드 미러로 거울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승기 씨가 이렇게 모자에 마스크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승기 그리고 누가 봐도 이다인 씨가 함께 데이트를 하는 모습도 디스패치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고 하고 아까 그 사진이 이제 사이드 미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승기 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보이네요. 할머니를 찾아뵙고 이승기 씨가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이다인 씨가 인사까지 드렸다라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인 것 같은데 김병민 비대위원 네. 한마디 해주시죠. 훈훈한 기사네요. 네.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가끔 나오게 되는 많은 뉴스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일들이어서 연예인에 관련된 소식들도 좀 기쁜 소식이 없었는데 아침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스패치의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신속하게 가서 보니까 속초에 있는 할머니 집을 향하고 있었고 평상시에 굉장히 큰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할머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야, 이 건실해. 예, 그러면서 그렇죠? 용돈도 드리고 속초까지 가서 인사드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넉넉하게 미소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또 다 네. 결혼을 해봤지만 연애도 해보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건 할머니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 할머니 이번에 네 번째 여자친구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인사시켜드리기 좀 저기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과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까지 소개를 시킨다고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나중에 따로 이제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아이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서 아마도 지금 교제한 지 6개월밖에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훈훈한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을 사람들, 누리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만남들 잘 이어가서 많은 국민들에게 행복한 웃음 줄 수 있는 그런 연애 그리고 그 이상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박수현 대변인 질문 있습니다. 예. 이승기 씨 아십니까 혹시? 김진 앵커가 아는 만큼 알죠. 이승기 씨 잘 아세요? 예. 그런데 어쨌든 대표고 김병민 그 비대위원 말씀대로 잠시만 말씀대로 하여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님은 돌직구쇼에서 모처럼 훈훈한 기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직구쇼가 나쁜 소식만 전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훈한 기사 많이 하죠. 김병민 비대위원님 그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진 앵커가 조금 전에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할머니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다인 씨를 소개를 하면서 할머니 네 번째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이승기 씨 팬들로부터 굉장히 혼인할 이야기입니다.
이승기 씨 얘기한 게 아니라 통상 할머니와 친할 경우에는 할머니 네 번째 여자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승기 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니까. 김진 앵커는 이승기 씨 대표곡이 뭐예요? 이승기 씨 대표곡이요? 예. 국가에서에 나온 건 압니다. 확실히 아시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저 반듯한 청년이라는 앵커의 말에 아까 제가 감동했어요. 정말 반듯해요. 네. 축복하고 잘 훈훈하게 아름다운 사랑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또 박수현 대변인께서 국회의원일 때 제가 국회 이제 출입 기자들이나 결혼식 사회 주례 세트였어요. 사회 세트 맞아요. 어쩌면 또 주례를 그럴까요? 이승기 씨 여기까지에게 욕을 먹을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설과 싸우고 있다는 송초로 울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초로 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부정선거의 전화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재판에서 어떤 것들을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판부에서 하는 것. 검찰의 거짓말, 검찰이 꾸며낸 사건, 검찰권 남용의 종합판,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그 실체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것입니다. 자, 당사자들 송초로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꾸며내는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공판 재판입니다. 문제는 또 공전위기라는 것. 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 일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 못했다라며 변호인 추가 의견 미제출로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할 수가 없었고요. 50분 만에 종료가 됐고 공판 기일이 6월 14일로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판부 증거 목록만 수천 개인데 지금처럼 당일 의견 제출 시 재판기일 공전될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로 증거인을 밝혀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고 재판 준비에만 일면 올해 안에 결론 내기 어려울 전망인데 문제는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6개월 대 10년 공소시효 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송초로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라서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죠.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까지로 공소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이게 논란인 거예요. 송 시장 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당시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다라고 주장하고 검찰. 공무원과 공범인 경우 공소시효 10년이다.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는 공무원, 비공무원 구분하지 않고 10년이다. 공소시효 넉넉하다라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공소시효가 지난 건입니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넉넉하게 남아있는 건입니까? 아직 대법원 판례로 다뤄본 적이 없는 쟁점이라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경우에는 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즉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비공무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원칙에 따라 6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비공무원일 때라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공모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논리는 예를 들어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공무원이어야 뇌물수수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모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의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동시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를 공소시효에도 그대로 끌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례상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태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만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있다면
이들 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공소시효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즉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심증이 보일 때는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다른 법령, 예를 들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 죄명을 의율해서, 즉 변경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주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닌 소설과 싸우고 있다. 지난한 싸움 예상되지만 죄를 지은 바 없어 당당하게 싸우겠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하면 될 일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의혹은 선거 당시에 황운하 당시 청장을 만난 것, 이게 좀 의심스럽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황운하와의 만남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탁은 안 했다라는 게 논리입니다. 맹세코 누군가에게 청탁하는 치졸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다를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설이라는 표현들을 참 좋아해요.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등에 대한 언급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가 있는데, 발언에서 정치인들의 소설 같은 발언들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토록 진실에 자신이 있으면은 이 재판 그토록 오랫동안 공전되고 또 수사사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들이 있게 됐었죠. 벌써 이 일이 기소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내년도 6월 달이면 벌써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예. 오죽하면 얼마 전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수사 대상이 올랐고, 어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선거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이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때만이 내년도 있게 되는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있는 여부들을 판단해서 시민들의 선택이 가능하겠죠.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개입하고 관련된 일들에 대한 보도들이 수많이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손을 맞췄던 인사들 줄줄이 좌천되면서 당시에 인사 대참사라는 언급이 일어났던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일어났던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과연 일선까지 제대로 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적어도 있는 기소된 사건만큼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시일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건대 의구심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의견.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 저 윗선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 여기가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청와대의 시스템상 저런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임종석, 조국, 이광철 이 세 세대에서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합니까? 우선 정황상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 보면 위에가 무혐의라면서 밑에 분들 무혐의죠. 어떻게 저걸 가지고 기소를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 경험이지만 제가 19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예. 18대 출마를 못했어요. 정말 소설 같은 일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징역 6개월, 공직선거법이요. 징역 6개월 구형을 받고 1심에서 400만 원 선고를 받아 출마를 못했어요. 근데 2심에 갔더니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라고 2심에서 바로 무죄를 받았어요. 출마도 못했죠. 검찰은 이렇게 수사 기소권을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심 때 물어봤어요, 검찰에게. 왜 저를 기소합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 무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절대 물러서지 말고 대법원까지 꼭 싸우라고, 검사가 저한테, 기소한 검사가. 그러면서 이것은 대검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이니까 기소를 하지만 정말 죄가 없다는 걸 저희가 안다. 근데 왜 기소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 경험을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윗선이 전부 다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으면 이것은 기소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됐으니 당당하게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보시죠. 이준석이 윤석열의 두 배, 무슨 얘기일까요?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이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유쾌한 반환을 꿈꾼다. 원희룡 지사는 젊은 후보들의 돌풍 당의 변화를 상징한다. 하태경 의원은 세대 확장, 세대 연대 전략으로 정권 교체하자라며 젊은 세대인 이준석 후보에 힘을 실어준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시정이 바쁜데 이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좀 쉬운 당대표,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자, 치열합니다. 나름 차 논쟁까지 때 아닌 차 논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라고 다 할게요. 멋진 스포츠카가 아닌 짐 잔뜩 실은 화물트럭이 필요하다. 내가 화물트럭이다. 예쁜 스포츠카는 이준석 후보를 의미한 걸까요? 김은혜 후보는요, 노후차 몰면 과태료다 라며 중진들을 노후차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카니발 타고 축제 벌일 것이다. 야, 이게 또 듣는 중진 입장에서는 또 노후차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준석 올해 최전기차 주문했다. 그러자 전기차 들고 나옵니다. 깨끗하게 얼른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차 얘기합니다. 혼자 기차 얘기하고 있어요. 올 모든 인재들 KTX에 태워서 정권 교체 길을 가겠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차 비유잖아요. 화물트럭, 노후차, 카니발, 전기차, KTX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와닿으세요? 글쎄요. 괜히 노가 와닿는다고 했다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있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공감대는 굉장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젊고 아직 의원을 해본 적은 없는 그러나 정치권에는 오래 있었던 이준석 후보, 30대 후보에게 저렇게 이제 많은 지지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한 게 좀 30대이기 때문에 젊은 피로 보이지만 또 정치계에는 오래 있었단 말이죠. 오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 든 분들 혹은 좀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막 신입은 아니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또 이제 변화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인물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노후차든 이게 KTX든 뭐든 간에 좀 국민의힘이 이 주목받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좀 관리해서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정당 지지율이 꽤 놀랍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남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21.9%까지 올라왔습니다. 12.7 오른 것도 그때 놀랍다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21.9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55.9에서 47.9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구의 영상으로 보시죠. 저는 사실 친호남을 넘어서서 핵호남이 되어야 된다. 호남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없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족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역사 너무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정당 지지율 21.9%.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먼저 박수현 의원님. 예, 호남 광주 5.18은 머리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으로 말을 해야 하고 몸에 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죠.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 올라가는 거 축하하고 바람직한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입니다. 그런 어떤 호남과 광주 5.18의 심장을 정말 심장으로 이해해서 끊임없이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도 국민의힘도 전국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비대위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하라는 제 권유를 무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자, 김병민. 네, 박수현 의원님께서 늘 국민의힘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뉴스 보면서 아마 흐뭇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고요.
이 호남에 대해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러다 말겠지, 정치를 선거를 앞두고는 쇼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이 호남에 대한 국민 통합에 대한 정신들을 쭉 이어가겠다는 그런 변화 의지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올여름엔 에어컨 전자랜드로 에어컨 전자랜드 가자. 다양해서 좋아, 가격도 좋아. 에어컨 쇼핑몰도 좋아. 전자랜드 가자.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여름을 위한 촉촉함은 따로 있어. 두부 촉촉 라이트 샤워. 두부의 프리바이오틱스 포뮬라로 촉촉함은 그대로, 피부는 산뜻하게. 새로 나온 두부 촉촉 라이트 샤워. 커피가 필요한 순간, 원하는 커피를 원터치로. 신선한 원두와 라떼고 밀크 시스템으로 더 깊고 풍부하게 즐기는 나만의 커피 모먼트. 필립스 라떼고. 필립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